네, 안녕하세요. 김용수 한사입니다. 자, 이제 1강이죠. 네, 그래서 자, OT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제 강의는 처음에 이제 문제 패턴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문제가 나올 거라면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문제풀이 강의의 그 컨셉에 맞춰서 기본 강의가 아니라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논술을 하실 수 있게끔 실질적인 그 어빌리티를 좀 키우는 그런 목적에 맞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강이 우리 이제 무역 계약이에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 전까지 이렇게 이제 범위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1강인데, 자, 이제 무역 계약 파트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자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는 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딱 잡아서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출제 패턴을 좀 보면은, 이 출제 패턴을 보면 다 1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과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사시험이 30점, 20점 이렇게 되지만 과거에는 이제 50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로 이제 구성이 됐는데 10점짜리 문제로 과거에는 이쪽에서는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0점짜리 문제의 특징이 뭐죠? 네, 뭐 이제 논술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장단점 뽑고 비교하고 뭐 이렇게 아주 이제 드라마틱하게 기승전결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10점 문제에서는. 그래서 10점 문제에서는 이제 암기 위주로 혹은 이제 논리 정연하게 좀 그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밝혀주기만 하면 그래도 이제 고득점인 한 6에서 7점 정도를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점짜리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거의 논술 같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이제 관사시험에서의 논술이라 함은 논술. 저도 이제 관사시험 2차를 보고 이제 합격을 한 그런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걸어갔던 길을 먼저 걸어보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그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부비 트랩이나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드리는 거죠. 자, 논술이라 하면 우리 무역실무에 한해서입니다. 또 관세법이나 이런 데는 조금 틀릴 수 있어요. 자, 무역실무에 한해서 논술이라 하면 여기 이제 비교, 첫 번째로 비교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CISG와 그 다음에 인코텀즈의 위험 이전 요것을 한번 비교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죠. 10점 문제로도 출제됐고 50점짜리 문제로도 출제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장단점을 한번 뽑아봐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인코텀즈 CIF와 화환 어음 결제 방식, CIF와 화환 어음 결제의 장점, 이것을 한번 써봐라. 이렇게 문제에서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FOB와 뭐 어떤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 이런 것들을 할 때 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뽑아봐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질문을 하기도 했죠. 여러분들이 이제 관사시험으로 뭐 심화 강의, 뭐 문풀 강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보신 그런 기출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장단점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으면은 장점을 이제 쭉 나열한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단점을 나열한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그 극복 방안, 대응 방안을 좀 써줘야. 대응까지 좀 써줘야 좀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총 크게 보면 두 가지 패턴으로 나오는 게 이제 무역실무 논술 유형인데요. 여기 이제 무역 계약 파트는 이제 출제 패턴상 이게 논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 90% 이상은. 그래서 10점짜리 문제 패턴으로 좀 단순하게 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기출이 실제로 그러면 기출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2001년부터
현재까지 기출 문제들을 한번 싹 봤어요. 예, 봤는데 여기 무역 계약 쪽에서 나온 문제가 이제 몇 문제 정도 되냐면은 4문제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중복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하고 좀 이제 그것을 봤더니 4문제였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뭐 5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기출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니죠, 여기가.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중개무역이 있었죠. 예, 중개무역은 뭐, 네, 여기에서 이제 기출이 될 수 있는 가장 1순위 중개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BWT 거래에서도 한 2번 정도 10점짜리 문제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BWT 같은 경우에는 스테일비엘과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됐었죠. 네, 기관 경과선화증권이죠. 스테일비엘. 네. 자, 그 다음에 특정 거래 형태. 이쪽에서도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특정 거래 형태. 그래서 특정 거래 형태란 뭐 이제 위탁 판매 무역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래서 특정 거래 형태, 대외 무역 관리 규정의 특정 거래 형태를 한번 쭉 나열해 봐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10점짜리 문제로. 그래서 기출 문제 패턴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패턴을 보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좀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네. 자, 출제 패턴이 이런 식이고,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보면은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나왔단 말이죠. 특정 토픽으로만.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공부 방법, 공부 방법으로는 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공부 방법을 좀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출 문제가 되는 몇몇 이제 특정 토픽들 얘네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요건 이제 중개무역, 요건 BWT, 요건 특정 거래 형태다.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얘네들 위주로다가 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런 이제 중요 토픽들 이외에 뭐 이제 외국 인수도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무한 수출입 이런 데서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진짜로 낮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좀 공부를 해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관사 시험이 사실은 계속적으로 더 지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택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모든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여기에서는 특히나 계획을 좀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제 수업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전략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그 이제 내비게이션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긴 그 시간을 가지고 우리 관사 시험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하지만은 긴 기간이어도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정말 찰나로 지나갑니다. 저도 그 몇 년 동안의 그 기간이 정말 찰나로 지금에 와서는 느껴지는데, 그러니까는 수험생들은 정말 1분 1초라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공략하려고 하면은 그럼 오히려 안 되는 부분이죠. 오히려 힘을 빼셔야 돼요. 힘을 빼시고 파워를 줄이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쏙쏙 집어가지고 선택적으로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혹은 모의고사 보기 전에 그래도 좀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서 어느 부분도 누락 없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쓸 수 있게끔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프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는 이제 무역 실무의 어떤 전체적인 스트럭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려는 그 내용이
무역 계약 쪽이고요. 요 무역 계약은 CISG와 상당히 연관이 깊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강의에 배울 내용은 CISG 내용 안 나옵니다. 그래도 무역 계약과 CISG가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놓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인코텀즈라는 파트가 있죠. 그다음에 결제라는 파트가 있고 보험이라는 파트가 있고 무역계약의 종료라는 파트가 있어요. 웬만한 무역실무 책은 다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이어보면은 이제 요런 이제 스트럭처가 나올 텐데,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강의 초창기에 만든 그런 도식이죠. 그래서 가운데에 운송이 들어간다. 요런 식으로 좀 이제 많이 무역실무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가운데에 운송이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화증권 때문에 그래요, 선화증권. 그래서 가장 이제 연결성이 좋은 운송 파트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럼 무역계약과 이제 인코텀즈, 무역계약과 종료, 무역계약과 운송, 우리가 배우시는 게 무역계약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자, 무역계약과 이제 인코텀즈 간의 요 관계는 사실은 이제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가격 조건. 그래서 인코텀즈 자체가 사실 그 운송 뭐 이제 FOB, CIF 요것들만 따져가지고 비교를 하면 그 이제 무역계약에서 필요한 운송 비용과 보험 비용 이런 것들을 수출상이 부담하냐, 수입상이 부담하냐 요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비용 부담의 문제가 이제 상당히 관심이 높고요. 실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배우시는 뭐 인코텀즈의 뭐 위험 이전 이런 것들은 실무에선 거의 관심이 없어요. 비용 부담입니다. 그래서 무역 계약 파트에서는 이제 당사자 간의 수출상과 수입상 간의 그런 계약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여기서는 이제 규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는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그래서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을 하느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종료 파트와 이렇게 보면은 요 둘 사이는 또 뭐냐면은 클레임이죠, 클레임. 그래서 자, 일방이 무역계약에서 이제 모든 다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 해피하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일방이 뭔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 혹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은 무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클레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제 클레임이 뭐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많죠. 그런데 어느 일방의 잘못도 아닌 채로 이렇게 무역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불가항력, 이런 토픽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서 자체에 이제 불가항력 조항 이런 것들도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는 계약서 자체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삽입해 놓는 이유는 나중에 무역계약이 종료되고 원만히 종료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이런 것들을 넣어놓는다 이거죠. 정리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인코텀즈와 이제 결제, 이 둘 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뽑아볼 수 있는 게 CIF 플러스 화환어음 결제죠. 그래서 화환어음 결제라 하면 화환어음이 결제 수단으로 쓰이는 추심이라든가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CIF 거래와 화환어음 결제 그러한 결합이 상당히 이제 효율성 있게 돌아가시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제와 보험, 이 사이는 이제 UCP에서 보험 서류 요건이 있어요. UCP에서 신용장 통일 규칙에서 원하는 보험 서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서류가 뭐겠습니까? 보험 파트에서 얘기하는 보험 증권, 얘네들이죠. 그래서 이 보험 서류가 그 요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액 요건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포괄 보험으로 체결이 됐다 하면은 그 포괄 보험의 확인서 이런 거요. 요건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료와 보험 요 둘 간의 관계는 그렇게까지 끈끈한 관계로 되어 있진 않지만, 자, 무역계약이 종료됐어요. 종료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건이 좀 이렇게 약간 상해 있다더라 해서 좀 이렇게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상했을 때
수입상은 수출상한테 보상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뭘로 해결하죠? 적하보험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과 종료 사이의 관계는 말 그대로 이 무역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적하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요 관계를 뜻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역상들이 수입상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상업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을 입수하지 못할 상업 위험을 갖고 있는데 그런 위험에 대비해서 이제 적하보험을 이렇게 들어놓는 요러한 이제 스토리로 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하게 운송. 이제 운송 파트는 어떻게 무역실무 전체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운송이 가운데 들어가는 이유는 빌 오브 레이딩, BL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얘가 이제 무역실무 전체와 어떤 관계를 좀 갖고 있는지 대략적인 숲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나무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가서 점점 이제 그 파트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숲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숲만. 그래서 이 CISG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그런 선언적인 규정이 있어요. 30조였죠.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편, 방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제 우리 무역에서는 선화증권으로 이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화증권. 그래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채워한 이 서류인 선화증권으로서 서류 거래를 하는 거죠. 무역 자체가. 그래서 CISG에서의 이 소유권에 대한 선언적인 규정이 사실은 선화증권의 권리 이전으로서 이전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류 교부 의무. 34조였고요. 서류를 교부해야죠. 매도인이. 그 서류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화증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대금 지급이 이제 57, 58조에 있는데 이 이제 CISG의 대금 지급에 관한 그러한 규정들. 그래서 대금 지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물품이나 혹은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그 물품과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때는 이게 현실적 인도로서 물품과 말 그대로 물품과 상환으로 내가 물건 받으면서 대금 지급한다는 건데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한다는 건 상징적 인도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BL이 있는 경우에 이 BL과 이런 화환어음들을 결합해가지고 요것과 이제 상환으로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결제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IS는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겠네요. 선화증권, CISG에서 선화증권의 어떤 존재감이 이렇게 드러난 부분. 자, 인코텀즈. 인코텀즈의 경우에는 그 C 조건에서 운송서류 요건이 있었죠. 여기에서 어떠한 운송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물론 여기에서 원하는 운송서류는 선화증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뭐 CAB일도 되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C 조건의 운송서류에서 대표적으로는 BL을 뜻하는 거죠. BL. 자, 그 다음에 결제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이게 화환어음이죠. 화환어음. 그래서 화환어음이 이런 선화증권과 같은 권리증권과 그 다음에 환어음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 그런 결제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과 운송 간의 관계는 자, 운송인은 이 선화증권에 적힌 명세에 합당한 물건을 운송을 해야 되고요. 수화인에게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손해배상을 해주죠. 수화인에게. 그런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BL상의 명세와 합당한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 운송인의 의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운송인이 그것을 못한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보험에 따른 적하 보험에 따른 보상을 또 이제 수입상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수입상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자,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본 강의 시간에 대위가 일어난다. 그래서
청구권 보험자의 청구권 대위. 그래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고 이제 운송인에게 그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운송인한테 가요. 그래서 운송인과 보험자가 서로 이렇게 합의를 맺는 거죠. 혹은 합의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면 법정 싸움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과 이제 운송 간의 이 관계는 이제 운송인의 배상 책임과 그리고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대위, 요걸 가지고 이제 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정말 옛날이긴 하지만 이 50점짜리 문제로 요걸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출제자가 아주 좋은 문제를 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볼 거예요.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료, 무역계약의 종료와 이제 운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클레임이죠. 그래서 운송 클레임. 그래서 운송 과정상에서 운송인의 어떤 실수로 요 물건이 이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수입자 입장에서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제기하는 클레임이냐면은 운송인에게 제기하는 클레임이에요. 운송 클레임이죠. 그래서 이 운송 클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토픽으로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LI, 그 다음에 부지약관이 있겠습니다. 물론 해구 규칙이나 이런 이제 국제 해상 운송 법규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LI는 뭐죠? 파손화물 보상장. 그래서 이제 송화인 측에서 이제 보상장을 내고 물품에 약간의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래 BL상에는 그 하자 문구가 찍혀야 되지만 이 송화인이 보상장을 내줌으로 인해서 BL을 클레임 BL로 이렇게 운송인이 발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행위죠. 원래 금지가 돼 있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지만 무역 실무적으로는 종종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클린 BL을 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수입상 입장에서는 BL은 클린 BL인데 실제로 온 물건은 하자가 있는 물건이 온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운송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수입상한테 있죠. 있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부지약관 같은 경우는 LI랑은 다르죠. 그래서 부지약관은 풀 컨테이너인 경우에 이 송화인이 풀 컨테이너를 운송인에게 인계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이 풀 컨테이너는 운송인이 그 안에 있는 물건까지 검수할 수 없다 보니까는 선화증권상의 부지약관을 넣어놔서 혹시나 나중에 물건의 어떤 하자로 인해서 운송 클레임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하지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면책약관이 부지약관이고 이 부지약관은 이제 무역 실무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판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운송이 어떻게 무역 실무 전체를 선화증권으로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그래서 무역 실무의 어떤 그 스트럭처가 이런 식으로 쫙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제 숲을 보면서 나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무역 실무, 무역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일본, 이제 아메리카 대륙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A라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B라는 회사가 이렇게 무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운송 루트가 상당히 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상 운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기간이 안 걸리겠지만 삥삥 돌아서 갑니다. 그 해상 항로가 있어서. 그래서 멀면은 한 30일 내지 45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무역의 특징으로 나오는 게 격지자 간 거래, 격지 거래.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무역의 시차가 크겠다. 요런 이제 토픽이 나오는 거죠. 가장 첫 번째로. 자,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토픽이 해상 운송이 많더라. 이런 토픽. 그래서 해상 운송은
어쩔 수 없이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자, 지금 제가 실판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다 필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제 강의를 들으면서는 노트를 하나 좀 준비하시고요. 요 노트에다가 강의에서 하는 요 필기를 좀 정리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 무역 실무는 여러분들이 4가지 과목 중에서 제일 안 잡혀요. 손에 잘 안 잡히는 과목이고요. 쓰려고 막상 보면은 내 이제 머릿속에 어떤 지식은 들어가 있는데 쓸 수 없는 과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텍스트가 너무 많은데 내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는 있어요.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한 글자도 못 씁니다. 실제 그 백지 상태의 답안지를 딱 받아 보면은 머릿속에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쓸 수는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스트럭처가 쫙 정리가 돼 있어야만 이게 논리대로 딱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게 안 돼 있으니까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역 실무가 어려워지고 정말 이제 들춰보기도 싫어지고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격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격은 사실은 단 한 발자국 앞에 있는데 그 한 발자국을 건너가기가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칠판에 이렇게 정리하는 내용들을 노트 필기하면서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먼저 해놔야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답안지 작성을 이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레벨이 돼야 고득점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험이 높다 보니까는 이게 적하 보험으로 커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역은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역 위험이라고 하는데, 이 무역 위험을 이제 어떤 책에서는, 교수님 책에서는 상업 위험이라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무역 위험의 종류가 이제 상업 위험과 신용 위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업 위험은 수입상 입장에서 제대로 된 물건을 받지 못할 위험, 신용 위험 같은 경우에는 수출상 입장에서 물건을 팔았는데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 위험. 그래서 자, 상업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적하보험이라는 게 있죠. 운송 클레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선적점 검사 이런 걸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자, 신용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보험이나 아니면은 뭐 신용장 이런 것들로 대응 가능하죠. 그래서 무역 실무의 그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 대표적인 것들. 이거 말고도 더 있죠. 굉장히 많아요. 확인 신용장도 있고 한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써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상위험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협회 전쟁약관이라는 보험으로서 커버가 가능한 거고, 혹은 불가항력 조항, 불가항력 이런 것들로 커버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뽑아봤고요. 이제 요 A와 B 간에 실제로 이제 수출입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한번 보게 되면, 자, 일단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대외무역법이 적용이 됩니다. 수출입 거래를 하려면. 그래서 이 대외무역법은 수출입에 대한 일반 사항을 규정을 하는 거예요. 대외무역법에 수출 수입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는 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출입에 대한 일반법은 관세법이 아니라 대외무역법. 이 대외무역법이 가장 넓은 범위를 다 커버를 하면서 무역에 관한 무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를 여기서부터 말을 하고 있어요. 대외무역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오면 섭한 것이 관세법이죠. 그래서 자, 관세법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관세법상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이 관세 징수를 해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세법 같은 경우는 통관이에요. 통관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관세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무역법보다 관세법이 두껍긴 하죠. 하지만은 대무역법이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고 있는 법입니다. 관세법은 이 통관 과정에서의 아주 디테일한 전문적인 영역에서 관세법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하려면은 각종 관계 법규를 알아야죠. 특히 물건에 관련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의약품을 수출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의약품에 관한 약사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입니다. 네. 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에 관한 그런 관계 법규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이런 식으로 이 관계 법규를 또 이제 알아야지 수출입 거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도 있죠. 외국환 거래법은 뭡니까? 얘는 결제죠, 결제. 그래서 대금 결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외국환 거래, 우리 무역이다 보니까는 이 외국환 거래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사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죠. 요거만 빼고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 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을 무역 실무에 넣어놓지 않고 1차로 좀 빼든가 아니면은 관세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대무역법과 외국환은 무역 실무에 있어요. 그래서 무역 실무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출입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의 법규는 이렇게 되고 일단 얘네들을 알아야죠. 알아야지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인가 하면서 이제 처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금지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런 법규에 의해서 사업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먼저 이런 것들부터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알아봐야 되는 것이 국제법규, 국제법. 그래서 국제법규.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CISG, 그 다음에 UCP, 그 다음에 인코텀즈.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야 그래야지 무역 실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무로 가서 그 다음에는 종속계약을 체결을 해줘야죠. 수출입을 실제로 하려면 종속계약을 체결을 안 하고서는 무역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 체결해줘야죠. 결제하려면은 결제계약, 은행과 체결해야죠. 그 다음에 어떤 적하보험을 하려면 보험계약을 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 무역 실무랑 관계된 게 뭡니까? 일단은 대외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그 다음에 국제법규들, 얘네 3개, 3대 협약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 다음에 종속계약, 이거 3개 다 들어가 있죠. 무역실무 안에. 그러니까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왜 이런 것들을 배우는지, 그것에 관한 그러한 흐름, 그것에 관한 어떤 이유,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해서 무역실무의 어떤 성격은 뭐죠? 이제 낙상유불 해가지고, 이 낙상유불은 뭐 너무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고, 사실은 뭐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없는 개념이죠. 자, 근데 그 중에서 불요식 계약은 좀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불요식 계약. 이 불요식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이 차이가 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는 요식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대륙법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CISG 우리 이제 배우실 거지만은 CISG는 이제 불요식 계약 쪽을 선택을 먼저 원칙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일부 영미법계의 그런 개념을 받아들인 거죠. CISG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고요. CISG에서도 이제 이것을 불요식 계약 쪽으로 무역을 이렇게 이제 구분을 처음에 원칙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우리는 무역 계약이 이제 불요식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불요식 계약이란 뭐죠? 어떤 계약서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두로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구두 청약, 구두 승낙. 그래서 이 불요식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서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만드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무역 실무의 특징, 불요식 계약.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청약과 승낙할 때, 그리고 이거 CISG 배울 때 계속 나오는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그냥 계속 나오겠구나. 요 정도로 챙겨 가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배경을 한번 쭉 배웠고요. 내용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내용을 처음 배우시게 되는 게 특정 거래 형태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외무역법에 그 아래에 시행령이 있겠죠. 법 아래는 0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아래에 대외무역 관리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규정이죠. 그래서 이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존재를 하는 것이 특정 거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거래 형태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무역 거래 형태를 말하는데요. 어떤 무역 거래 형태냐면은 그 대금 수수가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 형태가 좀 복잡한 것들, 얘네를 이제 특정 거래 형태라고 따로 이제 구분을 지어 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특정 거래 형태가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됐는데 정부에다가, 근데 그게 사라진 지 좀 됐죠. 그래서 이 특정 거래 형태가 과거에 15년도에 10점짜리 문제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은 나오긴 나왔다라는 겁니다. 관사 시험에 한번. 그래서 이 특정 거래 형태가 이제 위수탁 판매 무역부터 있죠. 그 다음에 위수탁 가공 무역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제가 쓰는 겁니다. 연계무역, 그 다음에 중개무역, 외국 인수도, 중요한 것만. 그래서 뭐 무한 수입 이런 거는 뭐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위수탁 판매 수출입, 얘 특징이 뭡니까? 일단은 무상으로 반입을 시키죠. 수입국에. 그러면서 판매망만 이용하는 거죠. 수입상에. 그래서 위수탁 판매 수출입입니다. 위수탁 판매. 그래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해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위험 없어요. 그냥 물건 받아와서 판매만 해주는, 그래서 판매에 따른 수고비만 받는 거죠. 그게 위수탁 판매업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무역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래 방식이고. 자, 근데 위수탁 가공무역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가득액, 가공임, 이런 단어가 나오죠. 키포인트 단어로. 그래서 위수탁 가공무역으로 이제 수탁해서 가공을 해주는 사람은 이러한 가득액을 얻기 위해서, 가공비죠. 가공비. 그래서 지금 여기 위수탁 판매에서의 수탁 판매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이득, 그건 수고비라고 했죠. 즉 커미션, 수수료입니다. 그냥 그 수수료에 비해서 이 가공에 따른 가득액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공임을, 이건 가공임을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가공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위수탁 가공무역,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장려를 하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떤 보세 공장이라든가 혹은 어떤 자유무역 지역에서의 그런 작업, 제조 가공 작업,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이제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수탁 판매보다는 얘가 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연계무역. 이거는 이제 물구대제. 물물교환부터 제품 판매까지. 요거 4개를 쭉 이제 비교,
그 이제 비교 목차 따가지고 비교를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 계약서가 몇 개인지, 대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중개무역. 이거 중요하죠? 중개무역 시험 문제에 나온 거죠, 요거. 기출 이력이 있는 중개무역. 그래서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정의가 법상에 있어요. 그 정의가. 그래서 보세구역 외 장소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요런 말이 나오죠, 정의에서. 그리고 이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중개상이 어떤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한다라는 겁니다. 위험부담을 하는 대신 중개무역은 중간에 있는 중개상이 마진을 또 많이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개무역. 그리고 이 중개무역의 또 다른 특징은 보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출상과 수입상 간에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중개무역상은 보완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생기고요. 이 중개무역의 보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양도신용장라는 토픽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3자 BL, 스위치 BL,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다 이제 결제, 운송 가서 배우실 내용들이지만은 얘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토픽 중에 가장 나올 만하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에 한 2차례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인수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금 지급 방향을 잘 봐야죠. 대금 지급이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외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더라도 대금 지급은 우리나라에서 받거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인수 수출, 이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환 거래법에서 유심히 보는 거죠. 요거는 왜냐하면 대금 지급이 우리나라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쭉 이제 요런 종류가 있으면서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이게 BWT 거래. 그래서 이 BWT 거래도 한 2차례 정도 실제 기출에 나왔었습니다. 10점 문제로. BWT 거래가 뭐예요? 수출상이 있을 때 그 수출상이 수입국에 물건을 그냥 반입을 시켜 놓는 거죠. 수입국 창고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은 무역에서의 어떤 방문 판매 개념인 거죠. 그래서 수입상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물건 갖고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무턱대고. 그래서 창고에다가 물건 쌓아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수입상을 찾는 거죠. BWT 거래. 그래서 이 BWT 거래의 장점은 방문 판매 개념이다 보니까 이 수입상들이 물건을 확인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는 언제든지 수입 통관해서 언제든지 수입상에게 인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 이틀 만에. 그래서 BWT 거래는 이런 식의 장점은 있으나 또 단점은 뭐죠? 거래가 안 되면은 그 모든 위험이 이제 수출상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방식을 택한 게 이제 BWT 거래고, 자, 이 BWT 거래를 이제 시험 문제에 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BWT 거래와 스테일비엘을 묶었어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스테일비엘은 이제 신용장에서 나오는 기간 경과선화증권이죠. 스테일비엘이라는 이제 BL 문구 자체에 스테일비엘이라는 스테일이 찍히지 않습니다. 스테일비엘의 개념은 수출상이 이렇게 선적해서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수출상이 가지고 있는 선화증권을 은행에 제시할 때 선적일부터 21일이 지나버리면 은행은 스테일비엘, 기간 경과라고 해가지고 수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처를 찾는 데 있어서 21일이 지나버리는 그런 경우죠. 여기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여기서 막 몇 개월씩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BWT 거래할 때는 요 스테일비엘 억셉터블 문구를 신용장에 삽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간 경과 선화증권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제 실제 답안은 물론 제가 이제 문풀 강의 가서 더 자세하게 답안 쓰는 법, 고득점 하는 법 다 알려드릴 테지만 일단 맛배기만 보면은 답안을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목차에서
BWT라는 거래 자체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BWT 거래는 수출상이 자신의 책임으로 수입상 국가에 물품을 반입시켜서 그다음에 판매처를 자신의 책임으로 찾는다. 그래서 거기 보세구역에 있던 물건을 바로 수입상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장단점을 쭉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스테일비엘을 설명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스테일비엘은 UCP 상으로서는 선적 후 21일이 지난 기간 경과선화 증권으로서 은행은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지 않는다. 네. 그 이유는 일반적인 은행 서류 제출 기간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은 또 이제 개설 의뢰인 보호의 목적, 수입상 보호의 목적으로 스테일비엘은 수리하지 않는다. 네. 그런 내용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차에서 얘네들의 관계를 써줘야죠. 그래서 결론. 그래서 BWT 거래는 판매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보니까 신용장 상에 스테일비엘 업셋터블 문구를 삽입을 해서 기간 경과선화 증권도 은행이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결론이죠, 이게. 그래서 이 답안 순서를 지켜서 논리적으로 무엇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쓰면 고득점을 받는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자, 해서 무역 계약 쪽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문풀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처럼 그렇게 기본 이론을 아예 허벌판에 건물 짓듯이 기본 이론을 그렇게 설명 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이것을 활용법을 논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필기를 저와 같이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